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시간당 4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 지역에 이어 경북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충청과 경북 쪽에 비가 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충청 지역뿐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으로도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 지역에 이어서 새벽 3시 이후부터는 경북 문경과 영주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낙내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보시면 이 강한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띠를 이룬 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낙내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은 같은 자리에 정체해 강한 비를 뿌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현재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서해상의 강한 비구름도 이 부근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까지 계속 충청과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 북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한 지역에 2-3시간 정도 집중되면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이미 충남 천안과 홍성 지역에는 새벽 사이에 6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총 강우량이 100mm 이상에 달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특히 현재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가 홍성과 예산, 진천 등 비가 강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사전 대피 정보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강우에 따른 산사태 정보는 인터넷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이나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송세혁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등산객들이 아슬아슬 계곡을 건넙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야영객 고립이나 계곡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계곡물이 성인 발목 높이에서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30분도 채 안 돼 물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야영객들은 되도록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수 시점을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사람이 휩쓸릴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캠핑 장비들이나 아니면 차량, 기타 구성물들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립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위한 여분의 옷을 챙기고 비상 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앱을 미리 깔아두면 재난 속보와 대처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 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이나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2만 2천 개가 넘는 소하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끝난 곳은 한 곳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50%에도 못 미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포항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근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집어삼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이 19km에 불과한 오천읍 일대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나도 뭐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거듭되는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홍수특보 지점을 3배 가까이 늘리고 10분마다 수위를 자동 분석하는 AI 홍수 예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54%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수해를 막는 데 필수적인 제방 정비율은 46%로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소하천에서도 수위 예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440곳씩 수위와 유속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마철에 접어든 올해 설치 대상 소하천 440곳 가운데 수위계와 유속계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예보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 90% 대부분은 건천으로 범람 위험이 작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삽시간에 퍼붓는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심지를 흐르는 소하천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도시의 특성상 인구와 자산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계측과 정비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산재해 있는 하천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반복되는 물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주민들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학물질이 흘러나온 것 같다는 신고도 들어가 군 장비까지 동원돼 조사를 벌였지만 일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변으로 접근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 관계자까지 현장에 배치된 가운데 화생방 보호 장비들도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건물에서 화학물질 냄새로 의심되는 악취가 난다며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냄새를 맡은 인근 주민 가운데 11명이 메스꺼움과 목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극소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돼 정밀 조사가 진행됐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황화수소가 하수구나 집수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물 배관을 통해 악취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는 대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신천대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화산분기점 부근에서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모두 타버렸지만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코레일 서울본부가 있는 서울역 옆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통신설비 전선이 불에 타 전국 대부분 기차역의 창구 업무가 중단됐다가 7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8층짜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 소방 등 관계기관은 장비 72대와 인력 221명을 투입해 3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직원 등 30여 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층 PT실에서 발화가 추정되고 있고 PT 통로 타고 8층으로 연소 확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명피해는 없어요. 자력 대피 2명이고 현장 채취 인원이고. 문제는 전국 전산망이 연결된 분전반과 통신설비 전선 등이 타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전국 기차역에서 발권과 환불 등 업무가 중단됐고 자동 발권 판매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그나마 입석은 표를 살 수 있었지만 창구 업무 마비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전산장애 때문에 매표가 안 돼서 예매를 못한 상황입니다.
전철이나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고속터미널을 간다던가.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화재로 2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역설적에게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 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악의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리튬 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아리셀은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2022년 현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리셀은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왔지만 정작 엄청난 중대재해는 무방비였던 겁니다. 비상구 앞에 위험한 배터리 셀들이 적재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배터리 셀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켜는 장면만 보더라도 아무런 안전관리가 없었다는 것들을. 결국 정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허점을 인정하고 전면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도 인정 심사,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한 차례 제도 개편을 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단순한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제도를 완화한 것도 정부였고, 그 결과 아리셀은 우수 사업장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선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편과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막말 논란과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겹치면서 사흘 연속 파행이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도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광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초반부터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이어간 여야. 파행의 시작은 이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최상병 특검법은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 상정은 맞지 않는다는 여당 반발 속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를 진행하려는 국회의장과 토론자 발언이 끝난 뒤 투표가 옳다는 여당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급기야 거친 발언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에선 표결 촉구 피켓까지 급조된 가운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부터 최상병 특검법 표결까진 채 3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바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방송사법,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 소추안 등도 주요 뇌관으로 꼽힙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 지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불발되며 7월 국회도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전체 파행은 지난 2004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장지각이란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 당시 48일 늑장 개원식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야권의 공세에 맞서는 대통령실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핵심 추진 법안을 비판하고 탄핵 청원에는 정치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야권의 입법 공세에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권난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재명 표 지원금으로 불리는 1인당 25만 원 지원법 얘기를 꺼냅니다. 25만 원 주려면 100억 줘라. 사실상 비꼬는 듯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란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쟁점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대통령실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행 처리나 탄핵 청원으로 민주당이 정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반발에도 여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됐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의 결과일 거라며 대놓고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25만 원 지원법 등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골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할 거란 건데 그 첫 단추인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명분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로가 설령 있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외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지는 배경엔 심심치 않게 탄핵까지 언급되는 현 정국에 대한 위기감이 깔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입법 공세 속 거부냐 아니냐의 선택만 남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비판의 뜻을 내놨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앞선 교육부의 브리핑은 인증기관을 겁박하려 하거나 평가를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뒤 학원가에서는 초등의대 준비반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 1, 2학년부터 받아 평균 5, 6년씩 선행을 하는데요.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6개월 만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풀 수 있다. 한 초등의대반 학원 광고입니다. 무려 14배 속도로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이미 마감.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애들이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냐가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국내 최고의 학원이 몰려있다는 서울 강남구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등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비단 강남뿐이 아닙니다.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면서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충남과 강원 등지에도 초등의대반이 성행합니다. 대치동뿐만 아니라
뭐 울산이나 뭐 충남 뭐 이런 읍면 단위 지역까지 사실 굉장히 광역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분위기로 학원가가 들썩였던 지난 2월, 시도교육청이 이 법에 근거해 초등 의대반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란 듯이 선행학습 광고도 여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초등의대반 금지법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요일 학원 휴무제 논의조차 5년째 지지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증상은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증상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과 학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의대에 가겠다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현실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요즘 마트 대신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이나 소포장식품을 늘리면서 1, 2인 가구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구니에 삼겹살과 두부를 담는 주부. 장을 보는 이곳은 마트가 아닌 편의점입니다. 필요한 것만큼 살 수 있어서 좋고 뭐 가격도 그다지 뭐 마트보다 뭐 센 것 같진 않고. GS25의 장보기 특화 매장으로 신선식품과 소스류 등이 일반 편의점의 3배가 넘습니다. 편의점 채소 코너입니다. 양파 하나, 감자 2개씩 소량으로 포장한 채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신선식품 매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세븐일레븐의 과일과 채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이제 재료도 편의점에는 소분돼서 팔고 있기도 하고 바나나나 사과 그리고 채소 같은 거 급할 때 편의점에서 자주 사갑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나 닭강정도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분량 쌀도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CU에서 내놓은 1인분 150g짜리 쌀 제품은 한 달 만에 2만 5천 개 넘게 팔렸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경향과 맞물려 편의점이 새로운 장보기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문을 대상으로 한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음악회까지 여는 등 입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SNS 채널로 음식을 주문했더니 신나는 노래와 함께 배달에 나선 건 사람이 아닌 배달 로봇입니다. 위험천만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고 인도에선 사람들을 요령껏 피한 로봇은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무사히 음식을 배달해줍니다. 한 건설사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경로와 상관없이 배송에 걸리는 시간의 편차가 적다는 점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의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배송이 잘못돼서 막 1시간 동안 안 오고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로봇이 배송을 받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물건을 받아서 손님한테 갈 때까지의 허들이 생각보다는 야외 배송인데 적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 건설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아닙니다. 한 건설사가 2022년부터 시작한 입주민 대상 서비스인데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 올해는 3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준공 1년차 단지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셀프 사진, 풍선 아트와 같은 입주민 대상 서비스를 올해부터 입주 4년차 단지로 확대했습니다. 단지 특성에 따른 입주민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티켓 교육과 같은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입주민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건 아파트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로 원하는 만큼의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이와 함께 일부 신축 아파트에 한정된 서비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지만 차별화를 노리는 건설사들의 기발한 서비스 경쟁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SF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는 미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재였죠.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리저리 만지며 아이언맨 슈트를 제작합니다. 비행 중에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바깥 상황과 함께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미래 기술로만 등장하던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투명 마이크로 LED는 촘촘한 LED 배치를 통해 투명한 화면에서도 콘텐츠의 현장감을 높여줍니다. LG전자의 무선 투명 OLED TV는 전원 외 모든 선을 없애 주변 공간과 깔끔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과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인테리어 오브제의 요소라든지. 나노 입자를 필름에 고르게 분산시켜 머리카락 두께로 얇게 만든 초대형 나노 투명 스크린도 개발됐습니다. 필름으로 구성된 나노 투명 스크린은 실내 어디든 투명한 물체에 붙이기만 하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1마이크로미터 안에 수십 개의 나노 입자들이 존재해 다양한 각도에서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고 투명도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면 스크린은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나노 투명 스크린은 나노 기술을 활용해 360도로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롤 연속 공정을 이용해 대량 생산도 가능한데 올레드의 10분의 1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기존의 그 올레드 투명 디스플레이에 비교해서 약 10분의 1 정도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30년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와 마이크로 LED, 그리고 필름 형식의 나노 투명 스크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건축과 인테리어, 모빌리티 등에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위험 지역 탐색이나 실전적 교전 훈련과 관련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군 내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40여만 건의 학습 자료를 담은 군용 챗GPT도 등장했는데 적의 사이버 공격 등을 차단하는 보안 관련 문제는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체가 낮게 깔린 로봇이 체인으로 연결된 바퀴를 굴리며 전방 카메라로 세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탐색 레이더에 감지된 위험물을 피하며 건물 내부를 찍어 밖으로 전송하는 역할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되는데 폭파된 건물 내부 등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곳이 작전구역입니다. VR 장비를 쓴 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접근하는 적 전투기를 견제합니다. 공군 교범에 나온 전술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가상적기를 상대로 교전하는 훈련입니다. 이 밖에 드론과 AI가 융합되거나 해안 경계작전 체계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면서 유무인 연동 시스템이 점차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육해공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특화돼 군 내부 직원만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0만 건의 군 자료를 학습한 AI가 챗 GPT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내부 규정과 번역, 문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장점의 이면에는 AI에 대한 보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이고, 누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AI에 대한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AI 과학기술 강군의 전 핵심 요체라고 봐요.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AI 기술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군 내부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이틀 앞두고 관영 매체 기사와 주민 참여 근로단체 행사 등을 통해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만고불멸의 업적이 있어 부강 번영하는 오늘이 있고 우리 조국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과학교육계 관계자들이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는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는 등 내일로 다가온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 관련 소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김일성 30주기를 얼마나 부각해 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총격과 폭력으로 또다시 얼룩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전후로 발생한 총격 등으로 최소 3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현지 시간 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CNN은 거리에서 독립기념일 파티를 즐기던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고 9명이 총에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지나가던 SUV 차량의 조수석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살 어린이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어린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일 새벽에는 시카고 리틀 이탈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70대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다쳤습니다. 4일 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해변 도시에서는 2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t's heartbreaking. It's just tragic. Just whether I know them personally or not, just something you hate to hear happen to anybody.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는 공원에 트럭이 돌진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은 4일 저녁 맨해튼 코러스 홀프 공원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던 사람들을 향해 픽업 트럭이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drunk driver speeding down Water Street and jumped the curve and crashed into the fence and into the cookout that my cousin and my aunt was having.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말을 토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독립기념일은 1년 중 미국에서 가장 총격, 폭력 사건 등이 많은 날로 꼽힙니다. 지난해에는 이날을 전후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북부의 한 가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2시 50분쯤 켄터키주 플로렌스의 한 주택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4명이 숨진 상태였고 3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도주한 용의자의 차량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추락했고 용의자는 자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지난달 도쿄돔 팬미팅에서 선보인 푸른 산호초 무대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뉴진스의 성공적인 일본 데뷔로 한일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도쿄돔 팬미팅에서 솔로 무대에 오른 멤버 한이. 검은 단발의 마린룩 차림의 한이는 1980년 발표된 일본 국민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단 3분으로 40년 전 일본을 불러왔다. 버블 경제 붕괴 전 일본의 황금기를 상기시키는 무대에 일본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멤버 혜인과 민지도 일본 아티스트들의 히트곡을 잇따라 소화해 팬심을 사로잡았고 멤버들이 선보인 곡들은 한국 음원 차트에서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적 존중을 바탕으로 신선함을 드리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문화예술계의 거장인 무라카미 다카시, 후지와라 히로시 등과의 협업도 한일 양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섬세하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을 적극 공략하면서도 K-팝 그 자체로서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데뷔 싱글 앨범에 담긴 곡들은 기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이 아닌 재가공을 거치지 않은 뉴진스 스타일을 고수했고 타이틀곡인 슈퍼내추럴 뮤직비디오는 일본 시티팝의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도 그 속에 한글 간판과 남산 서울타워의 풍경 등을 자연스레 녹였습니다. 이를 통해 뉴진스가 한국과 일본 음악계의 통념을 크게 바꾼 것은 물론 양국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뉴진스의 성공적 데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4차 한류 열풍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제 그런 일본 음악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없어지고 한국 그룹이 J-팝을 커버하고 이제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그것을 좀 폭발적인 그런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푸른 산호초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뉴진스는 내년 월드 투어에서도 맞춤형 공연을 통해 한류의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지와 수목을 이용해 서해적 추상이라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일궈낸 고암 이응로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0년대 사생부터 50년대 반추상, 프랑스에 건너간 이후 콜라주와 문자 추상까지 활발한 창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그 뒤로 인물 군상들이 배경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의 돼지 머리와 좌상단의 외상은 안 됩니다라고 직접 쓴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취하 2점은 이응로 화백의 대표작으로 인물의 형태를 과감히 생략해 현장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취하라는 작업부터 일상의 풍경을 보다 빠르고 활달한 필지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추상에 입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화로 출발한 고암의 예술 세계는 한국 근현대사와 전후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변모했습니다. 1930년대 사생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는 반추상 실험을 거치는데 이전의 사생이 향토적 풍경이라면 해방 이후 사생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거침없는 필지로 그렸습니다.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 그는 무한한 창작력을 증명합니다. 버려진 잡지를 뜯어붙인 종이 콜라주 작업은 파리 화단에서 큰 호평을 얻었고 이후 이어진 문자 추상 작업은 솜이나 버려진 옷가지 등을 활용해 변형에 변형을 거듭합니다. 서양의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암은 늘 한국적인 미를 접목해 동양화의 세계화를 모색했습니다. 현대미가 물씬 풍기는 붉은 대나무 그림은 타계 1년 전에 그렸습니다. 대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술의 근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고암의 예술 세계에서 대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데 대나무 잎의 활달한 필치가 마치 움직이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나무 잎을 그리는 필법들이 결국에는 또 그 본인만의 화풍으로 변모되면서 그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군상 연작으로 가는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을 때 그린 풍경화 2점 역시 첫 공개작이고 밥알에 종이를 섞어 만든 이른바 밥풀 조각은 재료의 특성상 상태가 취약해 자주 볼 수 없는 귀한 작품입니다. 고암 이응로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7월 말까지 일부가 이어진 뒤 8월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군상 연작에 집중한 2부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선한 우유를 만들고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당 제거 요거트도 제조하는 20년 차 젖소 아빠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젖소 사육 농장의 아침은 매일 이맘때 시작됩니다. 마사지를 충분하게 해줘야 우유가 빠르게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젖을 짭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120마리. 매일 원유 2,000kg을 짭니다. 바로 짠 원유는 곧바로 63도 이하에서 저온 살균 처리합니다. 그래야만 영양분이 살아있고 아이나 어르신들이 먹기에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가공하는 요거트는 처리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지금 10시간가량 고온 살균 그리고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원유인데요. 이렇게 끈끈하게 한마디로 요거트가 되어 있습니다. 고온 살균과 저온 숙성 그리고 효소 반응 등을 거치면서 유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당을 먹으면 설사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락토 프리가 되는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우유 속에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장이라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장. 농장은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젖소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우유를 활용한 치즈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농산업체는 유당 제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과 홍보 그리고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부제나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한 유제품. 올해 축산 20년 차인 젖소 아빠는 항상 7살 난 내 딸이 이 우유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농장 일을 대한다고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저탄소 미래 농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확하느라 일손이 바빠진 복숭아 농장입니다. 장비가 나무 사이를 다니며 물줄기를 흩뿌립니다. 마늘이나 은행, 멀구슬 나무에서 뽑은 진액을 물에 탄 뒤 살포해 벌레를 쫓아내는 겁니다. 달콤한 막걸리나 시큼한 식초로 벌레 덫을 놓기도 하고 녹비 작물을 심어 비료를 대신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면 훨씬 수월하지만 사명감 하나로 25년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한테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 토양,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7만 헥타르에 달하는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유기농 농업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민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도민 중에 특히 농민들이 앞장설 수 있게 그 환경을 전남이 잘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 이에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미래 100년을 이끄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땅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살리는 행동으로 규정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발맞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연계한 친환경 미래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 기술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또 판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미래 비전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5차 친환경 농업 육성 6개년 계획에 담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해마다 해외 입양동포 수천 명이 입양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가족과 상봉할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1970년대 스위스로 보내진 입양 동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YTN에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Hallo, mein Name ist Sonja Boisch. Ich bin adoptiert aus Korea. Ich kam 1974 in die Schweiz. Tiefeltern haben wir in einem kleinen Dorf auf dem Land gelebt. Also in einem Dorf mit 1200 Einwohnern. Und es war so, ich war eines der wenigen ausländisch aussehenden Kindern, die dort gelebt hat. Nicht immer einfach, weil oft wurde ich auch abgeschlagen von meinen Kameradinnen, einfach auch, weil ich anders aussah. Meine Eltern haben mir immer gesagt, dass ich adoptiert bin, aber sie haben sich nie mit Korea, mit dem Land. Aber was halt auch schwierig war, es gab damals noch kein Internet und alles. Ich habe dann die ganze Beziehung eigentlich zu Korea verloren. Die Bildung kam, war, als ich im Sommer 2004 in Vancouver in einem Sprachaufenthalt war, in Englisch. Und dort in der Klasse mich angefreundet habe mit Koreanerinnen, die also richtige Koreanerinnen sind und aus Seoul kamen. Und im Winter dann 2004, im Dezember, habe ich diese Freundinnen in Seoul besucht. Das war einfach schön. Ich habe das erste Mal in meinem Leben einfach alles Leute gesehen in Seoul, die aussehen wie ich, die Koreaner sind. Die auch schwarzes Haar haben, diese Augen haben, diese Nase, dieses Gesicht. Und ja, es war schön, einfach einmal nicht aufzufallen. 2004 bin ich mit meinen Freundinnen in Seoul, war ich in einem Quartier. Da kamen mir die Tränen und ich habe gefühlt, das habe ich schon mal gesehen in meinem Leben. Und das war wirklich ein sehr, sehr schönes Erlebnis. 2019 habe ich einen DNA-Swap. Ja, 2019 habe ich auch Goal kontaktiert, dass sie mich unterstützen bei der Suche nach meiner leiblichen Familie. Und auch KSS, also Korean Social Services, kontaktiert per Mail, aber sie haben mir nicht geantwortet. 2023, aber bis jetzt hat es keinen Match von Spendenleben. Und ich habe auch Korean Social Services nochmals angeschrieben, alle meine Unterlagen geschickt von Korea. Und sie haben dann mir zurückgeschrieben, sie haben nichts über mich. Weil es einfach nicht die Wahrheit ist. Sie haben Unterlagen über uns, die adoptiert wurden. Und dass sie uns auch unterstützen und helfen. Das ist jetzt für mich die letzte Chance eigentlich. Also ich erhoffe mir, auch wenn ich weiß, es wird schwierig werden oder dass es niemand gibt, der sich meldet, aber dass ich ja durch dieses Video doch jemanden finde oder jemand, der das sieht, der sagen kann, ja, damit ich wirklich weiß, wer bin ich, wo bin ich geboren, wie heiße ich. Bitte meldet euch. Ich mache niemandem einen Vorwurf, also meiner Mutter nicht, meinem Vater nicht. Ich denke, es gibt ganz bestimmte Gründe, warum ich verlassen aufgefunden wurde. Es ist einfach mein Herzenswunsch, dass ich meine Mutter, mein Vater, irgendjemand aus meiner Familie
충청과 경북 북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동서로 길게 뻗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됐는데요.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비구름이 머무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면서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충청 많은 곳에 100mm 이상,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6도, 대전은 25.5도, 대구는 26.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